안녕하세요. 에리의 비투쇼입니다. 긴 횡보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재미가 없죠?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뉴스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미국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위한 그런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위원회 의장인 맥켄리 의원, 이 사람과 또 다른 의원들이 좀 정하고 가자, 확실하게 명확성을 심어줘서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규제는 어떤 식으로 누가 관할을 할 건지 정하자. 화면에 SEC 그림이 있습니다. 일단은 SEC가 어떤 게 증권이고 증권이 아닌지를 구분짓는 임무를 담당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초안입니다. 초안. 이렇게 초안을 내놓으면 민주당 측에서 여기에 대한 조율을 좀 해서 요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하고 의견을 또 내놓겠죠. 이걸 조율을 해서 완성된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초안이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 집어넣어야 되겠죠. 잘못 단추를 놓고 나면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찌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게 증권이고 어떤 게 증권이 아닌지에 대한 기준일 텐데, 일단은 상품으로 인정을 해주고 코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얼마만큼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탈중앙화가 되어 있고 목적이 뭔지, 그리고 중요한 게 어떤 특정 주체가 이 프로젝트를 좌지우지하지 않아야 하고 20% 이상의 코인을 컨트롤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5 이렇게 써 있으니까 둘 중 하나, 아무도 프로젝트를 좌지우지 컨트롤하지 않고 또는 20% 이상의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탈중앙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코인들이 개발팀이라든지 창시자들이 2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주체가 이 프로젝트를 컨트롤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해진다면. 그런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조율이 될 건데 지금 초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관련해서는 알터내티브 트레이딩 시스템 ATS, 증권도 거래할 수 있고 상품도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거래소인데, 여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면 상품, 증권, 스테이블 코인 다 취급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많은 거래소들이 아마 이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만약에 많은 코인들이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상품도 거래를 하게 해줘야 되니까 CFTC에도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SEC와 CFTC의 동시다발적인 관할 아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코모디티 익스체인지, 디지털 상품 거래소. 상품 거래소라면 상품을 취급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소가 아마 여기에 속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구도라면. 왜냐하면 증권은 어차피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상품만 거래할 거라면 여기에 등록돼서 CFTC의 관할 아래 있게 되면 됩니다. CFTC에만 등록하고 여기 컨트롤을 받게 되는 겁니다. 대충 그림이 잡혀가는 모습이죠. 아직 그래도 어떤 게 증권이고 어떤 게 증권이 아닌지,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 이건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토레스 판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가 판결이 난다면 그걸 기반으로 다른 코인들도 그 잣대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RP 소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결정이 난다면 일사천리로 구분이 쫙 지어지겠죠. 너는 1위, 너는 2위, 짝짝짝짝짝짝. 그리고 이 친구들은 다 같이 여기 ATS, 너희들은 증권형 토큰이니까 알터내티브 트레이딩 시스템, 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되겠네. 너희들은 상품이니까 CFTC 관할 아래서 상품 거래소, 거기에서 거래를 해.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면 명확성이 생기겠다. 이렇게 이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승리의 여신 나이키 관련 소식인데요. 나이키가 NFT를 만들고 메타버스에 진출을 한다는 그런 소식을 여러 번 전해드렸죠. 자, 그런데 이 나이키가 EA 스포츠와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EA 스포츠라면 굉장히 유명한 게임 회사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풋볼 EA 스포츠가, 그리고 축구, 아주 축구가 인기가 많습니다. 나이키와 함께한다. Coming soon. 곧 출시한다. 나이키와 함께 손을 잡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굳이 메타버스에서 꼭 뭐 신발을 신어야 할까? 자, EA 스포츠가 2021년에 1년 동안 아이템을 판매해서 게임 안에서만, 얼티밋 팀이라는 축구 게임인데요. 이 게임 안에서 16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와, 게임 하나에서 16억 달러를 아이템 판매. 이 게임 안에서 옷을 예쁜 거 입고 또 신발도 신고 뭐 여러 가지 치장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이템 많이 사시죠, 게임 하시는 분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산 아이템, 이 아이템을 다른 데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봤을 때 예쁘네 하고 그냥 자기 만족에서 끝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래 왔습니다. 이게 아직까지의 모델이었다. 그런데 NFT란 게 생겨서 대체 불가한 그런 가치를 부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나밖에 없는 상품이네. 이 아이템은 나밖에 없어. 이 신발은 나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희소성이 생기니까 이걸 팔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원하면 사가고, 그리고 호환되는 게임이 있다면 거기 가서 이 신발을 신고 뛰어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게임에서 1년 동안 16억 달러를 벌었는데 이 아이템 어디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축구 선수가 입고 있는 이 저지, 이 옷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고 나가서 더 비싸게 프리미엄 받고 팔 수가 있다면, 한정판 신발이야 나이키, 야 사가지고 이걸 2배로 받을 수도 있다. 이러면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 아직까지는 이런 아이템의 재활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신발을 사도 이 게임 망해버리면 이거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 남한테 팔 수가 있다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겠죠. 사도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니까 이거 잘 가지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딴 사람한테 팔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좀 더 고기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활성화되고 게임의 수명도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게임들이 이런 NFT와 연결되는 게임들이 수명도 길어지고 더 효율적인 생태계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스타크래프트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스타크래프트에 보면 질럿이라는 프로토스 유닛이 있죠? 질럿한테 갑옷을 하나 사주면 이 갑옷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질럿이 막 입고 싸우고 다니고. 그리고 저글링한테 금리빨 하나 탁 끼워주면 저글링이 그냥 금리빨로 그냥 그리고 히드라가 그냥 금리빨을 끼고 침을 뱉어버리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그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가 생각해봐도 저글링한테 박았던 금리빨을 빼서 히드라한테 끼워주고, 아니면 그걸 마켓플레이스에서 오픈시에 가서 금리빨 살 사람하고 팔 수 있다면 가치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게임이 앞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EA 스포츠의 이 축구 게임이 웹3 게임은 아닙니다. 웹3와 호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웹3에서 산 그 아이템을 인정을 해주고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파트너십을 맺어서. 트위터에서도 NFT를 샀으면 확인을 해서 이게 정품인지 보고 이렇게 마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호환이 되고, 다른 플랫폼에서 매입한 그런 아이템을 이 게임에서 보여주기만 해도 가치가 있는 거고 이 게임을 선호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웹2 게임들, 기존의 일반 게임들, 이런 게임들도 이런 웹3와 연동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수익 모델을 더 늘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홍콩 소식입니다. 홍콩에서 6월 1일부터 코인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펌핑이 없나? 이유를 말씀드렸죠. 아직은 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거래소들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거래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따라야 할 지침을 발표했죠. 어떤 코인은 되고 어떤 코인은 안 되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안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화면에 홍콩 기반으로 한 퍼스트 디지털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USD 백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안 된다고 그러더니, 그런데 홍콩에서 자기네들이 관할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은 된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USDT, USDC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FDUSD 요거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금이 이쪽으로 유입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가 필요하겠다. 이 FDUSD의 시총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이걸 우리가 모니터하면 앞으로 홍콩의 이 코인 시장이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규모로 확장되고 성장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소식도 한번 살펴봅니다. 미국 부채 한도가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은행들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이죠. 숫자는 그대로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가치가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찾아야 되겠는데 비트코인이 일단은 제일 좋은 선택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은 이자를 주지는 않죠.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대안으로 이더리움의 시선이 고정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코인을 붙들어 놓고 묶어 놓으면 스테이킹이라고 하죠. 그걸 스테이킹을 해 놓으면 이자를 받게 되니까 정확히는 보상을 받는 겁니다. 보상을 받게 해주니까 이 이더리움을 찾게 되는데 그런데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예전에는 이더리움에 스테이킹을 하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락업을 해놔서 못 찾게 했는데 이번 상하이 하드포크를 통해서 이제는 마음껏 찾아가세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상하이 하드포크가 있자마자 계속해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 빠져나가는 것보다도 새로 유입되는 스테이킹 양이 더 많아지고 있네. 이걸 함께 확인을 했었죠. 지금 상황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2023년 5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게 마음껏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진입하고 있다. 찾아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유입하는 스테이킹 물량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걸 보면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하기에 대한 영상도 제가 따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스테이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료를 보내주셔서 이걸 토대로 해서 좀 소개를 해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재미없는 횡보장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을 탄탄히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늘 발전하고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